남편과 저 둘 연봉도 비슷하여 집안에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했었죠.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도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결혼을 한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건 남편뿐이라 저희가 결혼을 했을 당시 시모의 반응은 이러했죠. 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 반품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고 말이야. 이렇듯 속이 시원하다며 부부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 초에는 참 좋았어요. 물론 생활 습관이라든지 서로 다르게 살아온 것이 있었으니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는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건 부부끼리 대화로 풀어나가면 충분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간의 문제였고 부부끼리 해결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했던 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결혼 3년차 무렵 남편과 임신 이야기를 조금 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당시 임신을 했던 시누이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7개월째에 심장이 멈춰버린 아기. 몸도 몸이었지만 시누이의 충격이 너무나도 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죠.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나 봐. 병원에서도 계속 울기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서 엄마 집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했대. 아무래도 매형은 회사도 가야 하고 온종일 누나랑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잘 됐네. 그나저나 형님 어떡해?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도 못 드렸어. 잘했어. 그냥 한동안은 연락하지 마. 누나가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야. 이처럼 신우이는 사사늘한 충격으로 시댁에서 한 달가량을 지내게 되었고 저는 일주일 정도는 저에게 연락도 오지 않고 조용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댁에 입성했다는 딱 2주가 지났을 무렵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댁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저는 곧장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어느 기업의 마케터로 재택근무였기에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터라 상심이 클 신우이에게 말벗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왔어? 우선 나 물부터 좀 한 잔 줘. 너무 차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것도 싫어. 적당히 미지근한데 넘겼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은 있게. 그리고 나 갈비찜도 좀 해줘. 갑자기 고기가 당기네. 밥 다 차리고 나면 설거지도 깨끗하게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줘. 내가 아직 몸조리 해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거든. 저에게 전화를 걸 때와는 달리 생기가 넘치다 못해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리고 우울하고 야위기는커녕 전보다 더 보기 좋다 못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얼굴이더라고요.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신우이의 보기 좋은 모습은 다행이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일을 시키는 모습. 그 자체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싫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냐는 말 역시도요. 겉모습과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자식을 잃은 어미였으니 될 수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주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동정심이었다고나 할까요? 측은지심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저는 여러 감정으로 신우이의 뜻에 따라주었고 당연히 신우이는 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 모든 것을 시켜댔죠? 마치 제가 본인의 하녀라도 된다는 식으로요. 신우이의 히스테리로 인해 재화가 끓어오르다 못해 넘쳐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꾹꾹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속이 오죽할까 싶어 누르고 또 눌렀는데 도저히 그 화를 누르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도 마감날로 유난히 일이 바쁜 날이었어요.
시댁에 불려다니며 시간을 워낙 낭비했던 터라 전날 밤을 새웠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아침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땐 시누이가 시댁에서의 요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후였는데 또 시댁에 와 있다는 연락이었죠.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엄마 집에 와 있는데 올케가 좀 와야겠어. 엄마 집도 너무 엉망이기도 하고 냉장고도 텅 비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와서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해줘. 마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인 상황에서 시누이의 병시 중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에 저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제 상황을 설명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아, 형님,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저 오늘이 마감날인데 아직도 못 끝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이때까지 일하고 있는 거라 일 끝내놓고 나면 좀 씻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짜증 한 번 내지 않았고 제 상황을 잘 설명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짜증을 내며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 일 안 해본 사람인 줄 알아? 아까 그까진 일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이렇게 생색까지 내는 거야? 그리고 올케는 회사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잖아.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일 대충 하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얼른 와. 저뿐 아니라 재택근무에 대해 완전 우습게 보는 발언까지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재택근무를 시켜주겠어요? 다 제가 회사 생활하며 열심히 배웠고 그만큼 성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인정을 받고서야 할 수 있었던 근무였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일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도 있지만 여유 부린 만큼 제가 더 바쁘게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집에서 먹고 논다는 말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생색이라고 하니 제대로 생색 한번 내볼까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쁜지 알긴 하세요? 다 형님이 이렇게 불러서 온갖 잡일을 시켰기 때문이잖아요. 마감일이 충분히 넉넉했는데 형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다고요. 일이 있으면 오지 않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그걸 내 탓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멍청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아, 그러네요. 일 좀 하려고 하면 형님이 시댁으로 와라. 나 너무 우울하다. 아직 몸조리가 덜 돼서 아프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이딴 말을 해도 다 무시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래? 난 그저 시간 있으면 오라고 했을 뿐이야. 제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 때 형님이 저한테 문자로 뭐라고 했는지 아직 남아있는데 캡처해서 보내드려요? 아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장 오늘만 봐도 그래요. 밤새웠다 아직 마감도 못했다라고까지 제 사정 설명했는데도 생색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오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한효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을 쓰란 말이에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고 그냥 전화를 꺼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무시했다간 정말 집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일에 큰 지장이 있을 테니까요. 너 내가 옆에서 이야기 다 들었어. 어디 건방지게 그딴 식으로 행동해? 일이고 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오란 말이야. 내가 오늘 그 건방진 태도를 싹 뜯어 고쳐줄 테니까. 이처럼 시모는 시누이보다 더욱더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무엇라 하려고 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무조건 오라는 말만 했죠. 아주 조금이나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은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더는 좋게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친절하게 나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화를 내도 저는 못 가요. 어머님한텐 제 일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받지도 않을 거니까. 뭐야? 너 지금 내 딸에 이어서 내 말까지 무시하겠다는 말이야? 제 말을 먼저 무시한 건 어머님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이 바쁘다는데 그거 다 내팽개친 거 오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머님 말처럼 제가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마감 못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책임은 어머님이 지실 건가요? 아니면 형님이 지실 건가요? 제 연봉 남편이랑 비슷한 건 알고 계시죠? 그 연봉만큼 매년 저한테 줄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그런 돈을 내가 왜 줘?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요. 책임도 못 질 거라면 저한테 과한 요구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대로 휴대전화까지 꺼버렸고 일에 몰두하려고 애썼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그런 곳에 감정을 쏟을 시간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점심 무렵이야 일은 가까스로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전공까지 마친 저는 전송을 해주었어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라도 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비틀거렸고 그 순간 코에서 뜨거운 느낌과 함께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극한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책상 위에 있는 티슈로 급하게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 한숨 돌리던 그때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쿵쿵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제 콧구멍을 막고 있는 티슈는 보이지도 않는지 저에게 고함까지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우리 누나가 지금 보통 힘들 때야? 뱃속에 거의 다 키운 애를 잃은 상황이야. 그런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좀 도와주면 되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싫다고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때까지만 해도 화보단 섭섭함이 더 컸습니다. 누구보다 저의 편이 돼줘야 할 남편이 무조건 신우 편만 드니까요. 그때까지도 코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던 터라 저는 코를 막고 있던 티슈를 확 빼버렸고 뜨거운 것이 코 밖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보이니? 네 마누라 코피까지 나는 게? 너는 어제 초저녁부터 쿨쿨 잤겠지만 나는 밤새워서 일만 했어. 그리고 이제 끝냈고 나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형님한테 가? 형님 상황? 나도 안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형님이 부르면 잠자코 가고 형님이 온갖 집안일을 시켜도 그냥 입 다물고 했던 거고 그런 내가 얼마나 바빴으면 오늘 못 갔을까 이런 생각은 못해? 아니 나는 누나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 와서 우는 소리를 하니까 당신이 귀찮아서 안 간 줄 알았지. 설사 내가 귀찮아서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이 일단 내 편이어야 하지 않아? 나 형님 뒷바라지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 아니야. 당신 믿고 당신이랑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지. 제발 나도 좀 소중하게 대해주면 안 돼? 나도 당신 가족이잖아. 말을 하는 내내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혼자가 되니 어찌나 서러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내며 펑펑 울기 시작했죠.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도 다 들릴 만큼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신우이에게 보고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 지금 집에 왔는데 밤새 온 것도 맞고 일 바빴던 것도 맞나 봐. 내가 집에 오니까 코피 쏟고 있더라. 나도 어제 일찍 자서 진짜 밤새웠는지 몰랐지. 생각해보니까 어제 나 잘 때도 일하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긴 했어. 일단 오늘은 집사람 갈 상황 못 되니까 배달시켜 먹고 쉬다가 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는데 뭐 저딴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실망이 컸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남편도 제가 많이 섭섭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 사과를 해오기도 하고 제 눈치를 잘 살피더라고요. 여보, 언제까지 나한테 화낼 거야? 내가 미안해. 그땐 나도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상황이 아니었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 되도록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남편은 이처럼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도 싫었고 남편이 또 같은 일로 저를 실망하게 하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그러면 분명하게 약속해. 이젠 무조건 시댁 편만 들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만 들라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어머님이나 형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내 이야기도 들어달라는 거야.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야. 그래. 만약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진짜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럼 당연하지. 그 후 남편은 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시댁 편을 들던 행동도 줄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댁에 무엇라 말한 것인지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시누이와 시모의 연락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이젠 정말 임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자연 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으니 저와 남편 둘 다 병원에 다녀오기로 했죠. 남편의 거부가 심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보다 제가 더 힘들 텐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역시나 시댁 일만 아니면 이렇게나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기도 했고 더는 제발 시댁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시누이에게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시누이의 시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시누이의 시모는 그 집안의 기둥인 분으로 시누이가 결혼 생활 내내 잘 보이지 못해 안달이 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시모가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온 집안의 재산을 그분이 다 쥐고 있어 시누이가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 누구보다 돈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쓰러졌다고 하니 시누이도 고생이 참 심하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누이가 믿기도 했지만 그거 참 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시누이가 눈밖에 난 건 아니었거든요.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 역시 시누이를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나 요즘 매일같이 시어머니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 지금은 아예 의식도 없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온몸을 닦아주고 온몸 마사지에 너무 힘들다고 어제도 전화 왔었어. 그래? 형님이 고생이 많겠네. 병간호 그게 진짜 힘들 텐데. 그런데 간병인은 안 쓰신대? 그걸 다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그러게. 그것까진 못 물어봤네. 누나가 하소연만 하니까 다른 걸 물을 시간도 없었어. 다음에 전화 오면 말해봐야겠네. 시어머니 돈도 많다고 하던데 그 돈으로 좋은 간병인 쓰면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시모도 아닌 시누이의 시모가 쓰러진 일로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여튼 그날의 대화를 금세 잊은 만큼 시누이의 사정을 그리 신경 쓰지 않으며 지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일도 하고 병원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모를 보지 못한 것도 꽤 되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요. 처음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단 한 가지 시모와 시누이가 지나치게 저를 신경 쓴다는 것만 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요즘 일은 잘하고 있냐며 제 안부를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앞서 크게 다툰 일도 있기도 했으니 단순히 저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한 짓이 스스로 생각해도 심했다고 반성이라도 한 줄 알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친절엔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된 건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었을 무렵이었어요. 시모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모으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고 있지? 우리 딸 시어머니 병원에 있는 거. 앞으로 네가 그 병원에 오가면서 그 시어머니 병시중 좀 들어. 전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어찌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되뇌어도 시누이의 시모를 저보고 병시중을 들으란 제안을 한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 시어머님 병간호를 하란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저는 당연히 이유를 물었고 시모는 좀 더 당당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딸이 힘들다고 하니 네가 대신 돌보거라. 날 돌본다 생각하고. 시모의 말도 말이었지만 시모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간호를 제가 왜 대신해야 해요? 형님만 힘든가요? 저도 힘들어요. 하여튼 저는 싫어요. 그러자 시모는 화를 내며 무조건 하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네가 거절을 할 입장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넌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혹시나 내가 사돈처럼 쓰러지게 되면 네가 내 병간호 해야 할 텐데 그런 날을 대비해서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니? 만약 어머님이 쓰러지시게 돼도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설사 제가 병간호를 하게 된다고 해도 미리 예습까지 하고 싶진 않네요. 심지어 형님 시어머님이 제가 가족도 아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는 말 참 섭섭하게 한다고. 네 형님 시어머님은 너한테도 가족이나 매한 가지지. 어쨌든 우리는 네가 하는 걸로 의견 모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일부터 병원으로 가. 알겠어? 시모의 말 중 우리는 이라는 말이 심히 거슬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의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눈을 마주친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말이 맞지. 우리 누나보단 당신이 더 젊은데 젊은 당신이 고생하는 게 맞잖아. 우리 누나보단. 왜 사연 듣다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동의하에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다가 몸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냥 시모도 아닌 시누이 시모의 병간호를 하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저는 전혀 안중에도 없구나. 우리 가정은 완전히 뒷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를 했을 뿐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이런 사람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싫어. 나도 내 몸이 소중해. 내가 고생하는 건 나도 싫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과한 요구하지 마.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할 생각 없으니까. 아, 진짜. 당신은 우리가 뭘 하라고 하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는 거잖아. 막말로. 당신 집에서 일만 그렇게 하면 몸도 상하고 당신한테 좋지도 않아.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좀 가서 병간호도 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싫다고 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야말로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기기까지 하고 싫다는 나한테 화내는 당신이 내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줄이나 알아?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야, 가장. 이런 순간엔 그 누구보다 먼저 날 지켜줄 거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당신 편을 들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여튼 해! 하라면 하라고! 내가 당신 하인이야? 당신이 하라면 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이렇게 시댁만 연관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내 핏줄 내가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급기야 핏줄 타령까지 하며 저를 아예 외부인으로 여기는 남편을 보는데 더는 다툴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한마디를 남겨둔 채 시댁을 나와버렸죠. 아, 그래? 그러면 당신 집 핏줄 아닌 나는 뭐든 다 챙기지도 않고 아예 간섭도 하지 않을 거니까 핏줄인 당신이 다 챙기고 살아. 병간호도 당신이 하면 되겠네. 저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겐 이혼이란 말을 꺼내지 않고요. 완전히 뒤통수를 쳐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우이는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전화가 왔고 제가 무시하니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병원으로 와.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얼른 오라고. 올게 혼자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곁에서 지켜봐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거야? 하여튼 지금 당장 와. 정말 가만두지 않기 전에 와. 당연히 그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자 신우이는 이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디 병원인지는 잘 알고 있지? 나 오늘부터 병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참고로 나는 올케가 온다고 믿고 아예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혹시나 노인네 혼자 있다 잘못되시면 당연히 다 올케 탓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참고 또 참던 저의 화는 드디어 폭발했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혼자가 아닌 신우이의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네, 저는 저에게 병간호를 하라고 명령한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봐 이미 신우이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아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힘든 것이 싫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 확신했고 모든 메시지를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글쎄 이 세 인간이 저를 몰아간 것엔 다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누나, 확실하게 집사람이 누나 시어머니 병간호 대신해주면 나한테 크게 한몫 떼주는 거 맞지? 당연하지. 누나가 말했잖아. 그 노인네 병간호만 제대로 하면 누나도 너도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니까. 네 매형이 건물 준다고 했었다니까. 그냥 집도 아니고 건물. 엄마도 나서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네 마누라 설득 잘해. 이번 일 틀어지면 너한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놓친다는 것만 기억해. 당연하지. 내가 집사람은 무슨 일 있어도 잘 설득할 테니까 누나는 약속이나 잘 지켜.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나도 사업이나 해야겠다. 누나한테 도움받아서. 그래, 사업이든 뭐든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일단 누나부터 저 노인네한테 벗어나게 좀 해줘.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간호를 도맡아며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모시는 척 연기를 했고
신우이의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 건물을 넘겨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받고 싶고 병간호는 하고 싶지 않았던 신우이는 저에게 노동만 다 떠넘기고 돈만 챙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나선 것이 남편과 시모였고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신우이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돈 하나 때문에 마누라를 버린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언제 이 모든 사실을 터뜨려야 하나 고민했고, 신우이의 문자를 받고 폭발한 제가 신우이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그간 일어난 일과 그동안 신우이가 보낸 문자를 다 보내주며 병원까지 함께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남편과 병원까지 오게 된 저는 정말 신우이가 병원에 없는 것을 신우이의 남편에게 확인시켜줬고, 신우이의 남편은 믿음이 컸던 만큼 충격도 큰 듯 하더라고요. 신우이의 남편은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생각에 빠진 듯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딱 사진만을요? 신우이는 그 사진을 금세 확인했는지 일이 곧장 사라졌고,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 무렵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저를 한번 노려본 후 그대로 지나치곤 남편에게 달려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내가 좀 살 게 있어서 잠시 올케한테 맡기고 마트 좀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와 있었네. 오늘 병원 올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자리를 비울 일도 없었을 텐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신우이가 저에게 보낸 많은 문자들이 아니었다면 신우이의 모든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남을 정도로 명령기였죠. 하지만 그 연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 뭘 샀는데? 지금 빈손인데? 그게 먹을 거 좀 샀어. 오는 길에 다 먹었고. 병원 밑에 편의점이 얼마든지 있는데 멀리 마트까지 갔다고? 참나. 당신은 내가 정말 그 말을 다 믿을 것 같아?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당신 올케라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 떠넘긴 거. 그 순간 신우이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곤 표정을 싹 바꿔 남편에게 변명을 하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혼자 어머님 병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움만 좀 달라고 한 것뿐이야. 올케가 뭐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 보낸 문자가 다 남아있는데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나는 문자도 다 봤어. 힘들면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딴 짓을 해? 그까짓 건물이 뭐라고? 어쨌든 건물은 물론 안 줄 거고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라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내가 이때껏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혼 못해. 절대 못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미 오는 길에 변호사한테 다 연락했고 조만간 소송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신우이는 끝까지 이혼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우겼지만 신우이의 남편은 그때부터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힘으로 신우이를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병실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신우이는 직원들로 인해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잠잠해진 것을 확인한 저는 병원에서 나왔죠. 그런데 신우이는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도 함께였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어깨를 흔들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알기나 해? 당신 때문에 우리 누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상가도 날아가고 내 사업 자금도 날아갔다고. 저는
저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네 누나가 걱정이고 사업 자금을 얻고 싶었으면 날 이용할 생각 말고 네가 직접 하지 그랬어? 너나 네 누나나 참 대단하다. 본인 힘든 건 싫고 돈은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니? 네가 그딴 식으로 사는데 너한테 하늘이 돈이 뚝 떨어지는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 너한테 떨어질 건 행운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말을 끝낸 저는 가방 안에 있던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이혼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한 것처럼 놀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아예 꼴도 보기 싫은 심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딴 짓을 하는데 내가 너랑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어? 나 이제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네 누나 걱정 그만하고 네 걱정이나 해. 정말 이혼할 거야?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해? 이혼 소송 시작해보면 알겠지. 네가 말한 것처럼 이까진 일로 내가 유난을 떠는 건지 아니면 네가 이혼당할 짓거리를 하고도 남은 건지.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연락하지 마. 거기 변호사 명함 있으니까 할 말 있으면 그리로 하고. 남편은 저를 끝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뿌리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신우이는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 후 신우이뿐만 아니라 저의 이혼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신우이, 시모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다 위자료 청구를 했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다해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신우이도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의 병간호를 핑계로 빼돌린 현금도 많았고 이런저런 거짓말이 다 드러나며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후 가진 건 쥐뿔도 없이 위자료라는 빚만 안고 전시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혼도 당했으면 더는 희망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제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전신우이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병원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지극정성으로 전시모를 끔찍하게 병간호를 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번번이 전 남편에게 쫓겨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저도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전신우이의 전 남편이 정말 죄송하지만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을 때 일은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으로 가자 전신우이의 전 남편은 고개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전해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그 큰 건물을 다 넘길 뻔했어요. 알고 보니 뒤로 빼돌린 돈도 많더라고요. 꼭 얼굴 뵙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병원에 있어서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이렇듯 인사받고 있던 그 순간 허름한 차림엔 전신우이가 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나 왔어. 어머님은 좀 괜찮으셔? 다른 뜻으로 온 건 아니고 정말 걱정되어서 왔어. 잠시만 있으면 어머님 몸만 좀 닦아주고 갈게. 그때까진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불쌍한 척하던 전신우이는 뒤늦게 저를 발견하곤 얼굴이 싹 바뀌어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니까짓게 여기 왜 있어? 네가 여기 왜 오냐고? 설마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니? 내 남편이 탐이라서 나 이혼까지 시킨 거였어? 이 여우 같은 것, 이 악마 같은 것이? 급기야 전신우이는 혼자 막장 드라마까지 써대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맞고 서서 같이 화를 내주었습니다. 너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네 눈엔 여자 남자 붙어만 있어도 그렇고 그런 사이로 보여? 야, 네가 이혼한 건 네가 그따위로 쓰레기같이 살아서인 거야. 물론 내 폭로가 있기도 했지만 네가 이때껏 한 짓거리 들어보니까 언제 이혼당해도 이상할 거 없이 살았던데?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꼭 탓하고 싶으면 네 탓이나 하고 살아.
이게 진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돈 빼돌린 게 들켰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빼돌린 돈인데 그걸 들켰겠냐고! 참 자랑이다.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가정 잘 꾸릴 생각을 해야지. 남편도 빼돌려서 사치나 부리고 말이야. 하여튼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네 전 남편이랑 나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 모항 그만하고 가. 내가 네가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전 남편도 아무 말 하지도 않은데 네가 뭔데 가라 말아야! 전신우이는 발악을 했고 말이 끝나자마자 전신우이 전 남편이 마치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전신우이의 전 남편이 힘으로 다시 전신우이를 쫓아버리더군요. 하지만 그런 행동에 흥분이 극에 달한 전신우이는 복도에서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당장 문 열어! 문 열라고!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렇고 그럴 사이 많구만. 뭐가 아니라고 발뺌이야? 내가 바보로 보여? 너 내가 상간녀 소송할 거야. 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난동은 계속되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전신우이의 전 남편이 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같이 쓰레기인 줄 알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 찾아오면 그 즉시 경찰 부르고 접근 금지 명령 내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도 딱 10까지 셀 거야. 얼른 가! 10, 9, 8, 7.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꺼질 것 같지 않을 불처럼 굴던 전신우이는 전 남편의 표정에서 깊은 빡침과 진심을 읽은 것인지 열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도망을 치더군요. 그 후 전신우이가 병원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전 남편과의 재회도 실패로 돌아간 전신우이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온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혼당한 게 다 네 와이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위자료 갚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없으니까 네가 갚으라고. 나라고 돈이 있는 줄 알아? 돈이 있으면 이 나이 먹고 엄마 집에서 이러고 있겠냐고. 재산분할 받은 것도 다 위자료로 쓰고 남은 것도 얼마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너라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답답해.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엄마가 갚아주면 되겠네. 엄마, 딸 신용불량자 되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지? 이 집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내 위자료 해줘. 이 집은 내 노후 자금이랑 마찬가지인데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랑 이자는 누가 갚을 건데? 그건 당연히 엄마 아들이 갚아야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아들 때문이잖아. 잘 먹고 잘 살 기회를 쟤 때문에 다 날린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 나야말로 누나 때문에 이혼당하고 인생 다 망한 거 안 보여? 돈은 내가 아니라 누나가 나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이렇듯 핏줄이라며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지내던 세 사람은 비답해서 완벽하게 서로만 탓하며 집안이 제대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남매 싸움이 길어지자 전시모가 직접 남매를 내쫓아버리는 엔딩으로 끝났고요. 하루가 멀다고 싸울 거면 둘 다 나가! 내 집 놀이 생각을 하지도 말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아? 우리 집 구할 돈도 없단 말이야. 누나 말이 맞아. 엄마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이혼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내쫓는 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때문에 속 시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호시탐탐 내 집 노려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둘 다 나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쏙 팔고 야반도주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났고 이젠 아예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후 저는 여전히 제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젠 재택이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라며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며 임신 문제도 있고 가정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 많은 혜택을 포기하며 재택근무를 한 것이었는데
이젠 이혼도 했으니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한 것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혼이란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는 일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온종일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곤 했는데 적어도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나선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지 어쨌든 우울함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요즘엔 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고 있어요. 또 활력과 건강을 위해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책로를 따라 러닝을 많이 하는데요. 러닝 모임도 가입해 심야 러닝을 하기도 하고 마라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10km 마라톤에 도전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땐 달리기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요령도 없어 절반도 돌지 않는 시점에서 포기가 하고 싶은 만큼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예 뛰지도 못하고 걷던 저는 포기를 하려고 했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날이 지금 남은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을 텐데 이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묘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끝내 완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마라톤을 닮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분명 숨이 턱끝까지 찰 만큼 힘든 순간이 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진 않는다면 완주라는 달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달콤한 보상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 자유를 완전히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면서요. 또 그러다 운명인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 번의 상처로 모든 문을 닫고 지내는 것이 아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요.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